오늘은 최근 9월 10일 날 상장한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스에 대해서 해체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분석 내용이 담겨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규어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의 전 CEO인 마이크 캐그니가 2018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소파이 자체도 대출 부분에서 개인 대출과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의 정체성 자체는 주택담보대출하는 디파이 기업입니다. 이 마이클 캐그니가 이미 소파이에서 이러한 대출 서비스에서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럼 그가 왜 또 대출 서비스를 만들었냐? 그 이유는 캐그니가 이 소파이에서 불미스럽게 CEO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서 곧바로 이제 피규어를 창업하게 됐고요. 이 피규어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주택담보 시장을 노린 기업입니다. 소파이와는 달리 디파이를 활용한 주택담보시장에서 이미 수익성이 나는 기업이므로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피규어의 재무제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퍼가 굉장히 지금은 높은데 PBR은 한 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2개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성장이 대략 50% 정도 일어났고 영업이익은 거의 90% 정도 성장했습니다. 순이익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순이익이 거의 3배 정도 됐죠. 영업이익에 비해서 순이익이 크게 나온 점은 이번에 법인세가 오히려 플러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파이는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당연하게도 이 대출 이자율과 대출 발행 액수를 곱한 것이 회사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 대출 이자율과 대출 발행 액수는 사이클을 굉장히 타기 때문에 뒤에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수익을 버냐? 주택 저당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주택 저당증권이 뭐냐? 담보대출업을 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대출을 발행시키고 나면 그게 이제 저당권이 잡히게 되는데, 그 저당권을 이제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시장에 팔게 됩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기관들이나 혹은 이제 큰 은행 같은 곳들에 저당권을 팔아서 그들에게 이런 장기적인 수익을 얻게 하고, 피규어 같은 저당권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은 곧바로 이제 수수료 같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대출을 10건 일으켜서 10억을 빌려주고 이자율은 5%일 때 30년에 연 5%씩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0억짜리 담보대출을 묶어서 시장에 주택 저당증권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0.5% 수수료를 남긴다고 하면 이 10억을 되돌려 받고 추가로 500만 원에는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10억을 받아서 이 10억을 다시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이익이 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출을 매각하여 돈을 법니다. 또 MBS, 즉 주택 저당증권은 전부 다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이자 소득을 일부는 남겨서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거의 선점하고 있고 이게 시장에 거의 획기적이고 또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트너사들에게 기술 제공을 하고 수수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드 수익원으로 이러한 컨설팅 수수료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 컨설팅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가 않습니다. 메인 수익원인 대출 매각과 비슷한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익원이 되고요. 파트너사에게 기술 제공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메인 수익원에서 성장성이 좋은 게 맞냐? 라고 했을 땐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왜냐면 9월 30일로 종료된 이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한 해 동안에 이 생태계 및 기술 수수료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것에 비해서 대출 매각 이익과 대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수익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대출 시장의 파이를 많이 가져왔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컨설팅업을 함으로써 순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생태 기술 수수료가 같은 분기 기준 YOY 387% 성장을 했는데, 이자 소득이나 대출 매각 이익은 YOY 1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담보시장 대출 파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매출의 증대 요인이 담보대출 이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 기술 수수료 같은 것들에서 나오게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컨설팅 회사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파이를 많이 가져와야 이 회사가 디파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대출 이자율과 대출 발행 액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업황이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이 메인 팩터를 제가 기준금리라고 정해놨는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면 그것이 이제 은행 같은 곳에서 이제 시장금리를 정하게 되고 이 시장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나 뭐 금리 상승 사이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담보를 가짐으로 보통 장기적인 대출을 발행하게 되고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고정금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고정금리라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업황이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회사의 마진이 당연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특성상 사람들이 대출을 하려는 수요는 적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마진은 커지지만 전체적인 시장 크기는 작아져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회사의 마진 자체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30년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30년 고정금리를 살펴보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지수를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 5개년 동안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직후까지는 굉장히 낮은 저금리 시대였고 하지만 이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6%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또 5개년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지수를 보게 되면 저금리 시절 때는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는데 고금리 시절 때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하게 되고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더불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향을 주는 팩터는 이 주택 가격인데요. 주택 가격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피규어 같은 주택담보대출업을 하는 회사에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리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담보 가치가 변동이 되면 또는 또 금리 조건이 변화가 되면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담보로 잡고 있는 담보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담보 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그게 2억이 됐다.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빌리고 있었는데 똑같이 5천만 원이면 당연히 대출 발행액인 이제 LTV 이 발행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다시 담보를 더 땡겨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천만 원 더 땡겨받기 위해서 조기 상환을 하고 새로운 대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혹은 금리가 인하 사이클에 있으면 굳이 비싼 6% 초반대에서 이자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이제 리파이라고 합니다. 이 리파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하는 회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시장은 굉장히 사이클을 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만의 생각을 담아보자면 최근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담보대출 업황의 매출 성장이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규어가 자체 실력만으로 흑자 전환하고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무제표에서도 주택담보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크게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디파이의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 속 산업적인 수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우선 매출이 계속해서 증대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CPI가 굉장히 안정세를 타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신중한 패드고 따라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신중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유동성을 원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불어넣고 주식시장을 호황으로 만든 다음에 중간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 판을 짤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거고 그렇게 되면 대출 시장 파이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업은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안에서 파이를 나눠먹는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서 주택을 사고 그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비슷한 이자율로 상품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사보다 이자율을 싸게 내놓아야 시장에서 파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타 핀테크 기업처럼 편한 UX, UI와 빠른 대출이 가능해야 이 피규어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른 대출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은 이 담보대출 과정을 자동화하고 인력, 사무실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은 자동화된 코드에 따라서 조건문만 만족을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싸게 내놓을 수 있고, 이는 치킨 게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동화된 대출 과정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는 블록체인 기반 대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을 사용하고,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피규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비너스 블록체인 역시 지분 증명, 즉 이더리움의 방식을 활용한 독자적인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의 이 지분 증명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블록체인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의 공개형 탈중앙화 블록체인이고, 피규어가 프로비너스 블록체인을 직접 운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틸리티 토큰인 하시를 20% 보유하고 있으며, 이 프로토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너네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프로비너스 블록체인을 쓰면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또 24시간 연중 모유, 또 실시간 양자간 거래를 지원하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돈이 흐를 수 있으니까 이제 유동성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모기지 전문 서비스들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상세 소득을 증빙하거나 추가 자료 요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간소화함으로써 대출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 프로비너스 블록체인을 쓸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대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파이가 가능하다, 이건데요. 이자율을 완벽하게 설정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자는 채용자의 신용심사 대신 담보의 유동성, 변동성, 선 지급률만을 통해서 위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심사, 얼마나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까지도 봤었는데, 오히려 담보의 유동성과 어떤 그런 가치만을 판단하여 위험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원천과 용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자본 배분 기관 및 기타 중개자의 비효율성을 없앴으니까 대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파레토 시장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특징이, 우리 블록체인은 주택담보시장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용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과 같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까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고 합니다. 피규어의 익스체인지 기술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것은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상품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블록체인이 좋고, 우리의 블록체인을 사용한 이 디파이 기술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본질은 주택담보대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 7월 당사가 이제 자체 개발한 LOS가 있고, 이 LOS는 이 대출 관리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LOS에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과 속도, 비용 절감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평가 모델이 디지털 소유권과 담보권을 대조를 하고, 이 데이터 통합 업체를 통해서 디지털 소득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최단 5분 만에, 또 자금 지급을 최단 5일 만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의 84%가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직접 심사하던 것과는 달리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비용 절감에 사용이 되고, 따라서 타사들과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또 검증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출 및 관련 데이터가 공개 블록체인인 프로비너스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있고, 이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데이터 불변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피규어 커넥트인데요. 피규어 커넥트는 2024년 6월 출시가 되었고요.
이 대출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한 표준화된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MBS를 만들어서 시장에 매각을 하는데, 이런 시장 매각 과정을 이 피규어 커넥트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래 자체가 프로베나스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이나 이제 보안성 측면에서 좋고요. 대출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당사의 기술을 활용해서 대출 실행 수수료와 플랫폼을 통한 대출 판매 실행 관련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수수료를 피규어가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사의 가격 구조가 좋고 또 단위 경쟁성이 좋기 때문에 피규어 커넥트에서 고객이 거래를 하도록 더욱 장려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 비용을 최소 2% 이상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규어 커넥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출 생성을 자동화하고 서류 처리, 검증을 또 자동화하고, 미국은 각 주마다 이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확보를 하고 정책 기반 가격을 상출을 하고 이 MBS를 만들어서 2차 시장에 매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비스는 이제 다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다트는 이 프로베나스 블록체인의 기반으로 구축된 담보권 및 전자어음을 등록하는 기술입니다. 자동으로 담보권과 전자어음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누가 이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또 누구한테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기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장부를 이제 수동으로 할당을 하고 이제 모기지 전자 등록 시스템에 관련된 이제 복잡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규어 익스체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디지털 증권과 또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당사는 주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토큰의 효율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실시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피규어 익스체인지를 출시를 했고요. 이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고 중간에 누가 개입하지 않고 양자 간 자체 결제를 하고 자체 청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다자간 컴퓨팅 지갑을 구현을 해서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가 보유하는 프로비너스 블록체인상의 자책 수탁 지갑과 결합하여 피규어 익스체인지 고객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관리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즉 RWA까지 상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획기적인 이자 지급이 가능한 양도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YLDS를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의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총 발행액이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YLDS는 출시 이후에 SOFR 금리에서 0.5%를 차감한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달러 스테이블이 가지지 못했던 이자 지급이라는 측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제 YLDS가 이 피규어 익스체인지에서 실질적인 통화로 사용돼서 현금처럼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YLDS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탈중앙화 금융이나 결제, 담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3자의 YLDS 사용에 대한 관심이 기존 자금 이동 방식을 대체할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규어가 말하는 이제 시장 기회와 성장성이 있는데, 당사의 잠재 시장 규모가 약 1,300억 달러, 하나로 약 18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A와 B를 합친 규모인데요. A는 뭐냐면 대출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LOS나 이제 피규어 커넥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연간 800달러의 매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5조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담보대출 서비스나 이 대출 서비스를 했을 때 연간 약 2조 달러 규모의 대출 실행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방식을 통해서 약 4%의 수수료를 가정했을 때 시장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4%를 곱하면 115조의 매출을 최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이 시티그룹의 예측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2030년까지 5조 달러의 규모를 가지게 되는데, 피규어는 수수료를 0.5%라고 가정할 경우 이 시장에서 최대 잠재적인 수익이 36조를 육박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얘네가 이제 RWA에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16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제 이 수수료를 0.03%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또한 이제 수익이 25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 달러, 250억 달러, 800달러 합쳐서 최대 1,300억 달러의 잠재 시장 규모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피규어가 주택담보대출 시장뿐만 아니라 이 RWA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